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장 자동 제어 및 반도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몇몇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통해 알아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1번입니다. 피드백 제어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피드백 제어계라고 하는 것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제어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폐루프 제어계 또는 폐회로 제어계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첫 번째,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자, 두 번째, 제어계의 특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비해? 게루프 제어계에 비해서 향상시킬 수 있죠. 세 번째, 계속해서 목표값과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값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번째, 그로 인해서 제어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되고 제작 비용 또한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어 대상을 제어하기 위해 입력에 가하는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폐루프 제어계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목표값이 있고 마지막에 제어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제어 대상에다가 제어 대상에 제어 요소라고 불리는 조절부 그리고 조작부가 신호를 주게 되죠. 입력측에다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 신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조작량입니다. 조작량을 제어 대상이 주고 그 제어 대상이 이제 제어량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동 제어 분류에서 여러 분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자동 제어 분류에는 여러 분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아니면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목표값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목표값에 따른 분류.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서버 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이 세 가지는 바로 제어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서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위치, 변위가 같은 이런 기계적 량을 변수로 삼는 그런 제어량이고요. 제어량으로 삼는 제어량. 자, 근데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정 프로세스,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량, 아니면 습도, 이런 온도, 이런 거 있죠?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정치 제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제어가 되고 있고요. 자, 자동 조정은 무엇이냐면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그 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을 제어량으로 삼는 제어를 자동 조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정치 제어는 무엇입니까? 정치 제어는 이런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바로 목표값에 따른 분류죠. 목표값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정치 제어, 목표값이 계속해서 추종돼서 변화가 되면 추치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정치 제어가 틀린 것보다는 다른 그런 개념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무인 엘리베이터의 자동 제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다들 엘리베이터 타보셨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층수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이 닫히고 열리고 층수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수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엘리베이터인데, 자, 엘리베이터는 어쨌든 우리가 누르면 미리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신호에 따라서 제어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프로그램 제어라고 부른다고요. 프로그램 제어.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자동 제어는 4번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 is분의 es, is분의 es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간에 대한 함수 t를 라플라스 변환하라는 소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입력부가 있고요. 여기는 출력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 이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정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시간에 대한 이것보다는 맨 처음에 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출력이 뭐예요? 출력 전압이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E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바로 C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전류 IT의 DT로서 구하게 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전류의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c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전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요. 변환을 하게 되면 이 s는 자, c분의 1을 한 다음에 이제 인테그럴 기호가 어떻게 바뀌나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s분의 1이 바뀌고 it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근데 is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is를 옆으로 넘기면 여기가 is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분의 es의 형태가 나왔죠? 이거 뭐죠? sc분의 1이 됩니다. sc분의 1.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인 것은 알았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주어진 변수 c라고 하는 것을 sc분의 1이라는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is가 되는 것이고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는 es가 되잖아요.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 곱하기 이 라플라스 변수. 자, 이것을 해주게 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is에다가 sc분의 1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전압, S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is를 넘겨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sc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방법이 쉬우실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비례 요소의 전달 함수는 K, 어떠한 상수값으로 나왔고요. 비례죠, 비례. 그 다음에 미분 요소의 상수값은 KS, 전달 함수는 KS로 나오고 이게 미분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 요소는요, S분의 K로 나오고요. 이게 적분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요, 1차 지연 요소가 있죠. 바로 샘플링 주기 T를 활용을 해서 1 플러스 TS분의 K, 이게 1차 지연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T라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 있네요. 여기 1번만 K고 비례, 미분, 적분, 1차 지연이 되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또는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자는 무엇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바로 1번 GTO죠. GTO는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잖아요. 즉 스스로 소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사이리스터의 기호를 먼저 그려보면은 여기가 에노드고요. 여기가 캐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러한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 그렇죠? 여기가 게이트 G가 있어서 원래는 사이리스터가 이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게이트 단자에 하나 더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자, 여기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점호를 할 때는 이 방향으로 전류를 준다면 소호를 할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통이 해제가 된다.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호 기능이 가능한 좋은 소자는 1번 GT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이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쌍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거 신호를 얻는 데에도 사용이 되지만 과전압 보호 회로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쌍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성 저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특성에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콘덴서 방전 전류에 의해서 트라이액을 온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트리거 펄스를 얻을 수 있다. 트라이액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역저지 단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극, 4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이액은 양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사이리스터 중에 2단자 양방향 소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2단자, 즉 2극 사이리스터를 고르라는 건데 우리 단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죠. 2번
이 2단자죠. 첫 번째 다이액 SSS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에노드 캐소드고요. 자, 여기는 다이액도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T1, T2 단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자, SSS라고 하는 것은 PMP 5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게이트 단자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단자로 되어 있어서 SSS가 됩니다. 자, 세 단자는 SCR, LASCR, GTO, 트라이악이 되겠고요. 네 단자는 SCS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네 단자죠. 따라서 사이리스터 중 두 단자 양방향 소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이악이 되겠습니다. 다이악.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제너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 전압이라는 것이 있죠. 원래는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정류하다가 막고 있다가 일정 항복 전압이라고 하죠. 그 손상되는 그 전압을 넘어서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가 된다면 다이오드는 영구적으로 소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그러한 역방향 영역을 이용하기 위해 구성된 소자로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제너 항복 전압이라고 불리는 역방향 전압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전압은 그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즉 정전압 소자로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정전압 소자로 활용이 되고요. 과전압 보호에 이용이 되겠죠. 2번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 방향이 바뀐다. 크기가 아니라 전압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방향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3번과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리스터의 주 용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스터라고 하는 것은 variable, 변할 수 있는, 레지스터, 저항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바리스터는 평상시에는 절연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과전류가 자신한테 들어오게끔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자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 아니고요. 진동 방지 아니고요. 이러한 과도 전압에 대한 회로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장 자동 제어 및 반도체 기출문제를 풀이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